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새 방금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학이 아무런 지금 예, 나오나요? 예, 예. 예, 문학이 지금 뭐 시쳇말로 죽을 쓰고 있는 시대에 어디서도 초대를 안 해주는데 한입사가 초대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가끔 뭐 강연을 갑니다만은 제가 가는 뭐 주된 그 주제는 문학이 아니라 뭐 AI 시대의 뭐 번역의 뭐 역할 뭐 이런 거 디지털 시대의 상상력 이런 거는 가끔 옵니다만은 이렇게 문학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워낙 그 주제가 나의 소명과 사명, 나의 뭐죠? 소명과 업적이라고 그랬는데, 예. 업적은 별로 없고, 그냥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제목을 받아보고, 이게 나의 그 신상 털기를 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른 분들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니까, 뭐 조금 전부 다 자신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 주제에 속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미 작성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거 했으면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의 그 인생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뭐랄까 제가 가진 포인트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부제입니다. 어떤 착각 인생,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요거? 예. 예, 이건 뭐 그냥 제가 써본 거고요. 이게 그냥 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뭐 이건 가사고요. 가사인데 이걸 뭐 제가 다 번역해 드릴 수는 없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토토라고 하는 그 그룹이 부른 아프리카라고 하는 노래고 이게 뭐 아프리카에 대한 일종의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던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끄집어낸 거는 이 첫 번째 이 드럼 소리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드럼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녀는 이 조용한 대화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영어를 갖다가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고 있는데 그 달빛을 받아갖고선 자기한테는 어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오고 있는 여인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그 늙은 사람한테 올드맨한테 예, 뭔가 말을 걸었더니 그 올드맨이 이렇게 말을 하는 듯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돌아봤는데 자기가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는 친구야 빨리 서둘러라 지금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서 It's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그래서 you는 아마 그녀를 갖다가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녀로부터 이제 떼내갖고 뭔가가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한 거는 이 노래에서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들었던 드럼 소리와 그녀와의 사랑이 이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나라는 얘기고요. 그냥 지나간 건데 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전에 지나간 데 보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삼중당 문학전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머니가 사주셔서 그걸 읽으면서 그만 문학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문학이라는 거는 공부하고는 좀 다른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이라는 걸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깊이 하여튼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들려준 노래로 하면은 그녀와의 사랑이 아마 공부라고 한다면 어떤 그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들리는 그 드럼 소리는 제가 생각하는 미지의 어떤 무엇이고 그 무엇은 저에게는 어떤 그 셀베이션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런 그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서 문학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뭐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대전이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에는 문화적 불모지였었어요.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전까지 대전은 이게 상업도시인데다가 교통도시고 사방에서 그 뜨내기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이 쌓이지가 않은 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뭐 고등학교 때 보이는 시는 다 적고 뭐 그리고 서점에 나가서 무슨 이런저런 그 시잡지들도 사보고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이어령 선생이 창간한 문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읽고서 이어령 선생의 그 권두원에 이제 깊이 매료가 되면서 문학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이어령 선생이 아마 평론가였기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 이제 평론의 길을 걷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진짜 이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본 겁니다. 왜 그렇게 문학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제가 부여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학은 우선 하나는 자기 목적적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하지 어떤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김현 선생은 문학은 써먹을 수 없다라는 말로 하셨는데 최근에 2022년에 곤쿠르 문학상을 받은 세네갈 출신의 작가가 쓴 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이라고 한 소설이 있는데 그걸 읽다가 이제 본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이어준 것은 문학이 삶의 자기 목적성을 구현한다는 우리가 공유한 필사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문인들이 왜 이렇게 문학에 매달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에서 이 미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규정할 때 이것이 finality without finality인가요? 그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어로 하면 이제 finalité sans fin이라고 그래서 목적 없는 목적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의 가장 그 기본적인 전제로서 이해관계로부터의 그 절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 이거는 전혀 미는 그런 것과 무관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자기 목적성 혹은 이것이 결국은 자기 완결성, 내가 스스로 혼자 완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은밀한 욕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 이해관계로부터 즉 이득을 얻는 일로부터 멀어지는 걸 스스로 즐거워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어쩌면은 스스로 완전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같이 결심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 또 하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런 현실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이 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애초에 그쪽과는 관계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못 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까 살게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학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하나가 이런 그 자기 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자기 목적성을 보여주는 그 문학에 대한 그 가장 고전적인 이념은 가령 이런 고려 청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잘 빚어진 항아리. 이게 이제 클린스 브룩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비평가의 책 제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학 작품은 현상적인 표면, 즉 작품 안에 내지하는 말들의 짜임으로 단일하고도 안정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 독자적이고도 자율적인 문법을 가진 완결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꿰맨 데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천의무봉한 그런 모습, 뭐 이런 것을 아마 가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문학의 이제 변별성의 또 하나의 특성은 모든 문학 작품은 전부 새로운 것입니다. 가정상.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가장 그 타기해야 되는 것이 표절이거든요. 남의 것을 갖다가 베끼는 것. 그 유일무이성은 그거는 이제 그 유일무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나만의 삶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면은 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성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의 개인들이잖아요. 저마다의 그 삶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체성의 원리라고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쇼펜하우어는 현대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이 개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했고 개체성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그 시민사회면 시민사회, 하나의 그 표준적인 사회 안에 우리가 갇혀서 저마다의 독특한 자리를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 이게 아마 이제 개체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는 바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쇼펜하우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석유라고 하는 분의 그 글에서 읽고 상당히 공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전부 개인들로 살고 있는 것은 개체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때 그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갇힌 즉 그게 이제 뭐 현대의 시민사회면 시민사회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데서 표준화된 세계의 일종의 분할된 개성 같은 건데 이런 분할된 개성식으로 사는 거는 문학하고는 별로 마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저 소설을 읽으면은 첫 번째 문장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령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누구가 아침에 뭐 집을 나왔다. 그래서 일종의 육하 원칙에 따라 갖고 딱 기본을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을 쓴 문학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가령 발레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송우구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신문에 시를 발표하면서 인용하셨던 이 발레리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마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 이제 상투화된 거죠. 저마다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비슷하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뭐 소설은 우리가 가령 소설에 대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위기, 절정, 대단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의 단계를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상투적으로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거냐? 그래서 가령 절정만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포인트가 넘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령 아바의 댄싱 킹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건 절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You can dance, you can jive 하면서 굉장히 고성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승전결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의 상투형입니다. 이런 상투형을 파괴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시인의 표현을 들으면 나는 비로소
나는 이제 그 세상에 처음 시를 시작하리라 뭐 이런 식의 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문학을 하는 분들은 항상 최초의 것, 새로운 것 이런 걸 하고 이것은 어떤 표준화 속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일종의 숭고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 문학 얘기를 할 때, 문학이나 미를 얘기할 때 역시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에서 했던 얘기, 숭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숭고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는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대적 규모의 대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느끼는 감정, 이게 이제 칸트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것과 비교해서 모든 다른 것들,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은 형편없는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숭고에 대한 느낌이고, 그 숭고성에 대한 그 현대적인 해석을 했던 그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판단이 무산되어서 생각과 느낌 사이의 다름을 알게 되는 어떤 한계점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망, 결국 문학이 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은 결국은 아까도 뭐 자기완결성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구원, 새로운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그 진정한 세계에 가고 싶어 한다는 어떤 열망,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불멸을 꿈꾸는 게 아닌가, 문학인들이 현실에서의 온갖 고난을 갖다가 별로 개의치 않고 그걸 뚫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는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라지고 어쩌다가 한 사람 남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문인들은 끝까지 남으려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학이 잘 팔리려면은 화장지에다가 이 문인들의 시를 갖다가 적어갖고 화장지에다 팔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문학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 불멸 자체를 갖다가 비웃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멸?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가능해?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그 시니컬한 대답을 보여준 사람은 그 밀란 쿤데라가 불멸이라는 작품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밀란 쿤데라, 이게 지금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말씀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쿤데라의 대답은 불멸하는 것은 되게 희극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만 기억할 때나 불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에라고 하는 유명한 이 생물학자죠? 생물학자인가? 천문학자죠. 티코 브라에. 천문학자인데, 이 양반이 지금 그 남긴 업적은 지금 우리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양반이 어떤 여왕의 초대를 받아갖고 거기 갔다가 엄청나게 아랫부분이 괴롭혀갖고선 참다가 방귀를 터뜨린다는 게 뭘 쏴버리고 말았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쿤데라 얘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불멸만이 가능한 거고, 불멸 같은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제가 자라면서 문학에 대한 최초로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관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줄리엔 그라크라고 한 사람은 불멸이란 우리의 관념은 기껏해야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죽었는데도 좀 더 늙는 걸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불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봤자 며칠 못 간다 이런 얘기죠. 한 10년 기억할까? 20년 기억할까? 물론 뭐 영원히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작품도 있죠.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나리자는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만 가면은 가서 꼭 보고 싶어하고 거기에만 맨날 관중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왜들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나리자를 갖다가 최고의 작품, 영원히 남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독 불가능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해독을, 독해를,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그 재밌는 이 과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멸하는 종과 유한종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보여드려야지 저부 재미있어 하시지. 쓸데없이 그 고리타분한 문학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으셔갖고요. That's a puzzle for Brazilian evolutionary biologist Andre Martins. Wouldn't it be better if one person could live long enough to acquire that mass brain all by him or herself? For quite a while, scientists thought that evolution could not explain aging. When someone dies, in average, they will leave less children, and that's a clear disadvantage from an evolutionary point of view. Evolution is supposed to favor the individuals best adapted for survival. So why doesn't it let us survive forever? Why are we denied the ultimate adaptation? Andre created a computer simulation to find out. I have always found the evolution problem fascinating. I thought it could explain not how but why we age. Andre's simulation uses game theory, the math of competitive situations. He thought he could find out whether dying actually serves the purpose of staging a competition. So what the computer model does is simulate the competition between mortals and immortals. But when you see blue, it means that that region of space, there is a mortal living there. And if it's red, there is an immortal living there. They fill out every space and they start competing for the limited resources there. To picture Andre's simulation, imagine a head-to-head contest between two very different soccer teams. The immortal players in red do not wear out with time, but the mortals in blue will eventually become too tired to play. By pitting the two against each other in a game lasting many generations, Andre thought he could find out just how much advantage immortality conveys. Every time I run the simulation, the same thing happens. The advantage of not dying makes a huge difference and the immortals start winning. Like soccer, life is a competitive struggle. If you compete more effectively, you control the game. But Andre's simulation contains another lifelike factor: environmental change. Just like in the real world, Andre's virtual players face constantly shifting conditions, like new diseases, predators, and climate change. While immortals can struggle through them, not all mortals make it. However, when they die, they are replaced with younger, stronger players. In any evolutionary process, if you are mutating and adapting, the new generations will be slightly better than the older ones because they are the ones that survive. Since the mortal can evolve, this gives them an advantage that allows them to get back in the field. In evolution, each new generation has some tricks the last one didn't. And the faster you get them on the field, the faster the species improves. The impact after many generations is huge. First, there is no advantage for any type, and then slowly the blue mortals start winning, and after a while they can actually drive the rest in the immortal extinction. In the end, the mortal population wins because the immortals can't adapt. They're doomed. This suggests that aging has a biological goal. 예.
그러니까 왜 종족 진화에서 가장 종에 진화할 때 왜 필멸이 이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는 존재보다 궁극적으로는 필멸하는 존재가 더 진화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 계속 살아남는 거는 모나리자 자체 안에 불멸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는 거는 아까 이 불멸에 대해서 작가들 얘기를 했는데요. 작가는 불멸하는 게 아니고 작품만이 불멸을 할 수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린 모나리자라든지 혹은 뭐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등 그가 남는 작품들을 할 때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리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이런 작품들의 일종의 제휴, 시네톡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적인,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모나리자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나 뭐 누구하고 결혼했나 이런 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멸하는 거는 작품일 뿐인데 그런데 작품 중에서 불멸하는 것들은 불멸을 의심받는 작품들만이 불멸한다는 얘기다. 이게 불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로 그 의심은 끊임없는 재해석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재해석을 통해서만 불멸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최초에 쓰여졌을 때 그 작품에다가 사람들의 끝없는 재해석을 통해 갖고 계속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멸의 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완결성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완결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 잘 빚어진 항아리 같은 걸 떠올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불멸하는 작품들은 끊임없이 무엇과 상호 교섭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짜여져 나가는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 이런 것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생각은 1970년대에 줄리아 크리스테바나 롤랑 바르트를 통해서 텍스트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이론에서 내세운 하나의 이미지는 이런 그 그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롤랑 바르트는 그 프랑스의 그 비평가인데요. 한때 엄청난 인기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평가입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을 빼고 외국인으로서.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이 양반의 그 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텍스트는 직물을 뜻한다. 지금까지 통상 사람들이 이 직물을 일종의 물품, 그 안에 의미를 다소간 감추고 있는 완벽한 보자기로서 간주했다면 우리 이제 텍스트 스스로가 끊임없는 얽힘을 통해 실행하는 생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체는 이 직물, 즉 짜임 속에서 사라져가면서 해체된다. 마치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액을 분비해 거미집을 짜면서 해체되어 가듯이. 그래서 거미가 자신의 몸을 분비해가지고 거미줄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텍스트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의 일부를 갖다가 끄집어내갖고선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걸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거미가 해체되어 가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양반이 이렇게 쓰셨을 때 엄청난 매력적인 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텍스트 이론을 일종의 주망 건축술이라고, 주망 건축술은 그냥 제가 번역어로 만든 거고요. 주망은 거미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망 건축술, 거미줄 만들기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롤랑 바르트는 말년에 우리가 한 작품을 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발해 갖고 다른 걸 쓰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 텍스트 스크립티블, 라이터블 텍스트라고 하는 식의 그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게 또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초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문학에 대한 관념, 어떤 그 자기 완결성 혹은 불멸,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경지에 다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와해가 되고, 사실은 문학 작품도 끊임없이 뭔가
그러니까 부서졌다가 다시 생성되고 다시 부서졌다가 다시 생성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문학의 불멸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학문적 인식과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그 종래의 관념은 인식과 즉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식은 끊임없이 진보를 합니다. 계속 나아지잖아요. 근데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완결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늘 그 드는 예가 조금 전에 그 모나리자도 들었습니다만 호모의 서사시 왜 우리가 지금도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갖다가 즐겨 읽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2005년에는 그 트로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영화화돼 갖고선 우리 딸이 그 당시 그 대학생이었는데 열심히 보러 다니더라고요. 브래드 피트의 그 근육을 보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로 끊임없이 하는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끊임없는 재성을 통해서만 불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문학의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쓰다가 말았네요. 재해석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문학이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학문의 진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학문도 그렇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플라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플라톤을 갖다 계속 참조를 하고 있지만은 플라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플라톤의 그 저작 그 자체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죠. 만일 완성된 거라면 플라톤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가령 다인의 진화론도 그렇죠. 지금 다인의 진화론은 지금 이게 이제 거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화론 자체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 변화에 왔나요?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요즘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 중에서 저는 한국 문학을 택해야만 했는가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태어남의 불행이죠. 하필이면 여기서 태어나갖고. 그러나, 우리 총장님의 사모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모님 별명가 시오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시오랑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의 불편함. 이런 책이 있습니다. 태어났다라는 게 참 하필이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불편한가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도 안 가질 수가 없죠.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절대적 완성의 경지를 갖다가 추구한다면 그거는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초월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초월해 있지만 제 몸은 하나의 시공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이제 불편해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이 겪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이랬었는데 저희 때는 특히 담배에서 양담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한국주의자들은 전부 양담배를 피울 때 저는 끝까지 솔담배를 피우면서 코즈모폴리타니즘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솔과 거북선을 피웠거든요. 이게 뭐를 뜻하는 것일까? 근데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제가 태어났다는 것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일종의 운명 같은 건데 운명을 갖다가 자기화할 때만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준 분들은 저희 이제 앞세대 스승들이신 4.19 세대였습니다. 4.19 세대가 50년대에 전쟁의 참화 이후에 한국인들이 모두 일종의 순환, 역사적인 순환, 민족적인 순환, 우리 고통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병익 선생이 그걸 가지고 이 운명의 자기화라는 말로 쓰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배워갖고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김현 선생의 60년대 문학의 의미인데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항상 이 되새기는 작품들이 이런 거죠. 광장은 그 4.19와 더불어서 태어났다라고. 최인훈의 광장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대부분은, 하긴 요즘 젊은 작가들은 최인훈이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근데 그 광장이 처음에 그 세대지에 그 처음 그 당선되어서 자기 발표할 때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를 타고 앉아서 민중에게 서구적 자유의 풍문만 들려줄 뿐 그 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구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결국 한국 사회가 자기의 이 세계를 갖다가 제대로 끌고 나가려면 그것이 바로 자유를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사는 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내 의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갖다가 정말 진정한 세상을 창조하려면은 스스로 자유를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는 건 저 자신이 저에게 닥친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운명을 갖다가 스스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늘 4.19 세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오늘날 한국 문학이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지금 아마 역사적으로 이제 되돌아보면은 20세기에서 남을 수 있는 작품들이 저희 세대도 아니고, 물론 저희 세대에서도 뭐 뛰어난 작가들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하나의 그 집단적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4.19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설은 최인훈, 이청준 이 두 분의 소설에 와서 거의 그 절정에 달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일종의 퇴행을 걸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도 뭐 저기 인용한 응우엔이라고 하는 베트남계 그 작가가 이 사람이 저 동조자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즉 베트남 전쟁 시에 베트남과 미군의 이중 간첩, 하노이와 미국 아메리카의 그 이중 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걸로 풀리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거는 최인훈 선생이 당신의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써야만 했던 건데, 근데 최인훈 선생은 그 이후에 이제 화두를 끝으로, 화두는 약간 굉장히 쓸쓸한 명상 같은 작품입니다. 자기 제 세계가 좌절되었다고 하는. 그런데 베트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 문학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베트남계 작가가 저런 작품을 썼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은 이제 한국계 외국인 작가들, 한국계이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파친코를 쓴 이민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응우엔만큼 정말 제가 생각했던 최인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작가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결국 이런 그 4.19 세대가 나온 거는 바깥으로부터의 순환을 갖다가 자기 책임으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내면화하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기화가 아니라 내면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병익 선생이. 내면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세계를 갖다가 스스로 구축함으로써 자기 역량을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4.19 세대를 통해서 운명을 자기의 책임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뭐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4.19 세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민족주의에 굉장히 강한
이 침윤된 세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공부하러 아메리카로 프랑스로 떠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유학을 안 갔습니다. 안 갈 때는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그 당시 이미 좀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던 문학평론가였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국내파가 해외파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희망에서부터 어떤 그 열정에서부터 이제 환멸로 접어드는 시기가 이제 옵니다. 제가 이제 저 1987년까지가 아마 열정의 시기였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학과 사회라고 하는 잡지를 갖다가 1988년 봄에 창간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제일 거기에 썼던 글이 한 400매짜리 되는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에 넘쳐 있었고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문학이 일방적으로 그때까지의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5월 광주에 대한 어떤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문학이었습니다. 5월 광주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어떤 작품도 쓸 수 없고 어떤 평론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는데 이제 드디어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시각에서 폭넓게 문학과 현실과 뭐 여타 기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무참하게 이제 좌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새로운 이제 사회가 들어서는 게 현실사회주의가 곧바로 붕괴가 됐습니다. 1989년부터 90년 요 언저리에 대해서 현실사회주의가 몰락을 붕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곧바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즉 1980년대에 그 세운상가 시절을 거쳐갖고선 1990년대 들어서 이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다 문학이 자기의 어떤 자기 세계를 갖다가 일구어 나갔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작은 이야기를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를 하자는 주장 자체가 큰 이야기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현실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정말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괜히 뭐 이념, 뭐 민족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념이 이제 와해된 것, 그러니까 큰 이념이 와해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류를 가능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른바 욕망의 팽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걸 욕망의 팽배라고 쓰는데요.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왕 생각난 김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글에다가 매질을 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표준 국어대사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저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문구 선생이 많이 쓰셔서 거기에서 배워갖고 재미있어서 끝을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짓는다는데 매질을 대다는 그냥 딱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중간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아무도 그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누군가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상당히 특이한 표현인데 아마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건 곁다리 얘기고요. 어쨌든 욕망이 사람들한테 아주 자유로운 욕망을 갖다가 막 발휘하는 그런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학은 어떤 그 공적인 문제, 큰 문제,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생활의 표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러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즐김의 수단 혹은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학 작품을 사면은 이걸 굿즈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독서증은 대학생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학생은 왜 저기 독서증으로 살아남느냐?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씁니다. 그리고 뛰어난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그 명성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아주 사회학적인 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주변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판단을 한 건데요.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상 번역상, 즉 외국어, 지금은 이제 외국어상이라고 돼 있죠. 국제상이라든가 그때는 번역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번역상, 그 맨 부커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맨 부커상의 또 하나의 그 지류로서 나온 거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온갖 신문에서 그 막 활자하고 맨 부커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가 대대적인 어떤 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물어봤더니 제 판단은 이 채식주의자를 사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3페이지까지 읽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렵거든요. 네? 그 정도의 문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전혀 들이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채식주의자도 그 워낙 제목이 채식주의자라서 그렇죠. 워낙 그거는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자의 욕망,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책인데 그게 서양에서 눈길을 끈 거는 그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고 채식주의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탄미주의 형부가 있거든요. 그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부인의 동생 처제의 몸에다가 물감 칠하고 이래갖고선 저 물감 칠하고 이러다가 같이 이제 성관계도 맺고 이러하는 그 이상한 이 예술적인 어떤 그 특이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 탄미주의 때문에 사실은 많이 팔렸습니다. 강렬하거든요. 엄청나게. 하여튼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이 정보화 사회가 우리에게 준 거는 저 모바일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만 이제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만 해도 저보다 훨씬 책을 많이 읽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모바일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매일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들어가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안 읽어요, 이제 아무도.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주부들이 엄청난 그 독서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그 독서 인구가 여성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 팔리면 여성들 작품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신진 소설가들, 가령 조경란 이런 분들이 한 번 책을 내면 5만 부 이상 팝니다. 5만 부 이상 팔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도 이미 박완서, 신경숙 이런 사람들은 막 15만 부, 20만 부, 어떨 때 100만 부 이렇게 팔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성석재 이런 작가들, 남성 작가들, 김형아 이런 작가들은 많이 팔면 2만 부 팝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팔던 작가들이 지금 시장에서요 4,000부도 못 팝니다.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 인구층이 붕괴된 것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제 또 세계 문학과의 그 경쟁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문학 별도, 세계 문학 별도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섞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징표 중에 하나가 어떤 모 잡지에서는 서평을 이렇게 쓰는데 작가들 절반, 작가들 3분의 2, 평론가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서평을 쓰게 하거든요. 그 서평의 대상으로 그 서평자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외국 문학 작품이 80%입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안 읽어요.
자기가 한국 문학 작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일부러가 짓밟아버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문학 작가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인구층이 붕괴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거의 이 절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 희망의 끈을 갖다가 이제 끌고 가게끔 했던 것이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문학이 세계에 자기를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1990년에 르몽드지에서 이문열과 이청준이 대대적으로 소개되면서 갑자기 유럽에 막 한국 문학품이 막 일어나고 뭐 저도 이제 거기 덩달아 거기 찾아가면서 한국 문학에서 강연도 하고 되지도 않는 불어로 떠들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샹보르 성에서 샹보르라고 프랑스의 최고의 성입니다. 여기서 16세기 시대에 만들어진 의자에 앉아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시인들이 낭송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제가 문학을 하는데 하나의 그 즐거움이랄까? 그런지 지금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제가 지금 짐작해보니까 2008년인 것 같아요. 2008년이 황석영의 심청이 르몽드지에 소개된 해입니다. 그 이후에 황석영의 심청이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황석영이 2004년에 손님이라는 작품으로 거의 15,000부를 프랑스에서 팔았거든요. 그럼 프랑스에서 15,000부를 팔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그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5만 부를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국 작품으로서 그렇게 많이 팔린 거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그 황석영 손님이 반향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오에 겐자부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작가가 자기가 황석영이 노벨상을 받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반이 예언한 사람이 갑자기 중국의 누구죠? 노벨상 받은 모웬이던가요? 갑자기 모웬하고 그 다음에 터키의 오르한 파묵하고 황석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웬과 오르한 파묵은 받았지만 황석영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2004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2008년에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3년에 제가 프랑스의 그 엑상프로방스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한글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이 한 250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왜 배우느냐? 전부 노래하고 드라마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한국 문학에 대해서는 1도 모릅니다. 한국 문학이 뭔지도 모르요. 그리고 드라마에 엄청나게 빠지지만 드라마의 줄거리는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보느냐? 정말 신기한데 그건 홍석경이라고 지금 서울대학교에 와 계신 이 홍석경 선생이 일찌감치 그 한류에 대해서 분석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 뒤돌아보는 표정, 눈빛 이런 데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한류와 한국 문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데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점점 쪼그라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문학을 보면은 가령 아침을 여는 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침에 이렇게 위안으로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가는 제가 아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늘 아침에 그 신문에 조간신문에 소개되는 시를 갖다 오려갖고 여기다 놓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가끔가다 꺼내 보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문학들만이 살아남고 우리 송호근 교수님이 쓰신 이 강화도 이런 어려운 소설은 아무도 안 읽게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문학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어떤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토토가 그랬단 말이죠. 친구여 서둘러라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노래가 바뀝니다. 가사가 토토의 자기 기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래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결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거는 자기 환상이고 세상은 그런 문학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It's waiting there for you가 아니라 She's waiting there.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걸 뭐 하려고 문학을 한다고 떠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른바 현타가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얘기하면 저의 이제 후기의 느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학과 여타의 정신 분야, 가령 사회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러면 문학을 굳이 왜 특별히 선택을 했는가? 모든 게 모든 게 경쟁 상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최고로 잘 나가는 게 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은 종교가 과학이 충분히 종교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보여줬었던 건데 그러나 지금 그런 현타가 올 제 나이가 이미 환갑도 더 지나고 65세가 이제 돼갖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디로 더 갈 건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운명을 갖다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자기화해야 된다.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걸 운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원의 왕도란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환상을 품었던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걸 물어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솔직한 고백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